이번에 주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아마 준비위원회에서 저의 넓은 이마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을 받아서 제 이마가 반사돼서 여러분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이 시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한인 선교의 효율적 추구 방안인데요, 저는 지난 23년 동안 연합운동을 선교 한국 또 KWMA 하부구조서부터 쭉 연합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햇빛이 강한 날 저는 우산장수 선교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에는 소금장수 선교사를 생각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선교가 놀랍게 양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질적으로 어린 그림자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다소 우리가 들떠 있지만은 한번 우리 자신의 내면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자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국 선교의 지난 30년의 그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는 서구 선교 300년을 우리는 30년에 10분의 1로 압축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놀라운 선교 성장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달구어진 남비가 갖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 선교는 선교 호황을 구가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한국 교회가 25%에서 20%로 줄어드는 어떤 이 퇴보 성장을 했지만 선교에서만은 528명의 선교사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이 달구어진 남비가 빨리 식을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다가 빛이 강한 날은 그림자도 짙은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짙은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 배운 무슨 질, 날 새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구 선교의 성공도 압축해서 경험했지만 실패도 압축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구 선교는 그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우리들은 날 새는 줄 모르고 실패를 계속하고 있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한국 선교의 화두는 양적 성장을 뛰어넘는 질적 성수의 강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 선교를 최근만이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21세기 들어서서 한국 선교의 가장 큰 강조점을 질적 선교의 첫 번째는 전략 선교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구에서 그 이전에 25년 동안 개발되고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소위 미전도 종족 선교의 포커스를 우리가 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요즘의 선교단체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다 표방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선교사들이 많이 리크루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선교가 이제는 후보자들도 성숙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한국 숫자가 이렇게 좀 줄어든다고 하지만 인터콥에는 매 여름 매 겨울마다 선교 캠프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2,000, 3,000명씩 몰립니다. 그런 점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젊은이들에게 종말의 어떤 시급성과 함께 상당히 앞이라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선교는 명분적으로 상당히 성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많은 결핍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미전도 종족이 대도시에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시골, 정글, 산지의 미전도 종족만 생각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지방 도시로서 좀 흩어질 수 있는 전진 배치도 우리가 많이 추구해 왔습니다. 둘째로서는 전방 개척 선교를 저희가 강조해서 지역적 전방, 종족적 전방, 그리고 영역,
이렇게 미디어라든가 사이버 공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교의 전방이다라고 해서 전방개척 선교를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계 못지않게 한국 선교계도 상당히 이런 면에서 발전과 연구 개발을 해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선교의 전방 개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동 중에 있지만, 그러나 전방위적으로 또 이게 확산되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라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이 제너럴 미션조차도 다시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각광을 받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방개척 선교의 포커스가 흐려져 가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감비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이재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고 나서 이분의 깊은 깨달음이 뭐냐면 전방개척이다, 프론티어 미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질적 성숙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 원리를 많이 강조했고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도 이름을 제발 중국 전문 선교회, 일본 복음 선교회 이런 식으로 짓기를 많이 우리가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그저 전 세계를 두루하는 그런 선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도 이제는 좀 전문적으로 교육이면 교육, 어떤 신학교면 신학교, 교회 개척은 개척으로 하는데 너무나 많은 업종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역시 돈은 기도 다음으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열성 사역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나열성 선교 사역이 참 많이 있고 이것이 고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면에서 시스템과 메커니즘 이런 이론들을 도입해서 적용해서 한국에서 개발된 독특한 한국형 시스템 이론이 카스 시스템입니다. 카스는 세 단어의 이니셜을 만들었는데요. 첫째 C는 커미티, 커미티는 지역 분할. 한반도에서 일했던 이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들이 한반도를 갔다가 남장로교가 호남, 그다음에 북장로교가 평양,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역을 분할한 것을 커미티라고 하는데, 이 커미티 시스템. 두 번째는 어답션, 그 지역을 분할해서도 만약에 중복이 되면은 우리가 종족을 우리가 입양하고 또 분담하는 것을 통해서 어답션 전략, 어답 A people 이런 전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스페셜라이제이션, 지역으로 종족으로도 아직도 겹치면은 뭐 교회 개척, 구호 개발, 어린이 사역, 문서 사역 기능을 전문화하는 스페셜라이제이션, 일종의 어떤 기능적 역할 분담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께 모아서 만든 것이 카스 시스템.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계속 적용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 2008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인데요. 경제계에서 사용했던 이론이지만 우리 한국 선교계도 상당히 유용하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 선교계는 선교지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대도시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서도 누가 저 중소도시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금기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모임은 펠로십은 잘 됩니다. 왜냐하면 펠로십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뭐랄까 불편한 용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펠로십 나이트는 신병하고 한 15년, 20년 된 장군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펠로십입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협의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지부장, 각 단체의 지부장도 돌아가면서 지부장을 2년씩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군대도 부대장이 있는데 부대장이 돌아가면서 하는 부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뽑아서 부대장을 선출하고 이런 부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영역으로 우리가 일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펠로십대로의 귀합니다. 저는 한국 선교의 한 부분이 이런 미셔너리 펠로십과 같은, 다른 나라에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아메리칸 미셔너리 펠로십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선교 단체장들, 장군감들이 좀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이곳에 너무나 몰려 있으니 좀 흩어져서 할 수 없을까? 전략적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어떤 미션스 어소시에이션 균형이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 메커니즘을 좀 상부상조 메커니즘으로 할 수 없을까? 세상의 은행과 병원에서도요, 이제는 줄서기 메커니즘을 버리고 번호기 메커니즘을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캄보디아에 많은 선교사가 지금 1년에 130명 정도 도착한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은행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도착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다들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니까 뭡니까? 프놈펜 같은 데 전부 몰려 있어서, 그렇죠? 좀 더 우리가 지역을 분할해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관계가 경쟁 메커니즘으로 고착이 되죠. 캄보디아뿐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상부상조, 번호기 시스템은 상부상조의 좋은 예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한국 선교회가 많이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고비용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너그러웠거든요. 세계 한국 교회만큼 너그러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요즘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헌금도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 물질을 줄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비용으로 하면서 고효율을 우리가 창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자선교학으로의 한국 선교학 정립입니다. 여러분, 자선교학은 자립자전 자치 이외에 자신학화 다음에 자선교학화, 셀프 미셔널라이징, 2000년도에 이과수 폭포에서 빌 테일러를 비롯한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학자들을 중심한 지도자들이 소위 자신학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은 한국 선교사의 신체와 기질과 그들의 어떤 교회의 전통에 걸맞은 의복, 전투복을 입고 선교해야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은혜교회를 방문한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한 30분 동안 자선교학화에 대한, 그러니까 은혜교회를 앞두고, 은혜교회는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의 가장 큰 교회를 많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김삼성 목사님이 개척한 카자흐스탄의 그 교회는 한 7,500명까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7,500명은 서구 선교학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서구 선교학으로 담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역할을 하신 김관심 목사님, 그레이스 미니스트 인터내셔널을 어떻게 한국 선교학의 글으로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관계가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 선교회 이동희 목사님, 깡통교회로 지칭되는, 이걸 서구 선교학으로 도저히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동희 목사님은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빚을 내서 은행에서 빚을 내는데 교회당보다 더 중요한 선교를 하는데 왜 빚을 내서 선교를 하지 않는가? 아, 이거 은혜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네. 빚을 내서도 선교하자, 이게 한국 선교학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영조 목사님 먼저 가셨지만 이분이 마지막 쓴 책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건 선교, 이게 한국 선교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합해서 어제 양태철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그저 전적인 헌신의 선교학,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총체적 헌신의 선교학이 한국 선교학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영어로 Total Commitment Missiology,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개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 제일 많이 하는 사역이 교회 개척입니다. 그렇죠? 저는 OMF 국제선교부랑 같이 일하면서 서양 우리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서양 친구들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 등지에서 교회 개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대요. 자기는 하나 개척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데 어느 선교사는 4개나 개척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그 선교사를 인격적으로 존경하진 않는데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자기가 리스펙트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좀. 그래서 이것을 열정의 교회 개척 선교, 그렇잖아.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지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이 열정을 누가 말리겠어요? 성령께서도 말리지 못할 이 뜨거운 열정의 교회가. 세 번째는 can do, 그렇잖아요. 사실 2, 3세기의 교회 앞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솔직하고 심플한 메시지는 we can do, 그렇죠? can do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해왔으니까, 그렇죠?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 지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이 작은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서 비교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오병이어 선교학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분들이 주님, 실제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이만한 돈이 필요한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뿐이 안 됩니다. 이걸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 오병이어는 그 작은 소년의 점심 도시락 전부잖아요.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마다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걸 보고 좀 can do, 그렇죠? 물론 이거 성령 안에서의 can do지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저희가 자신학으로서 한국 신학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 2년 전 2014년도는 한국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어렵다 못해서 한국 교회가 상당히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 선교계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큼 선교를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빚을 내서도 우리를 도우고, 저는 많은 교회 또 국제 선교 쪽으로 많이 뛰기도 하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만큼 한국 선교사들에게 너그럽게 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선교하고, 지금도요 교회가 많이 헌금이 줄어드는데 물론 선교 헌금을 줄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순위는 후순위입니다. 선순위로 먼저 선교 헌금을 끊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고석희 목사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분의 열등감도 표현하지만 정말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분석해 보니까 2년 전에 한국 교회는 자립자전 자치 네비우스의 3셀프 모델로서 상당히 성공한 교회지만은 자신학화라서 건전한 한국 신학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는 윤성범 교수가 탄생한 100주년을 감리교에서 시작했는데 그분의 어떤 토착화 신학, 그리고 또 안병무 교수의 민중의 신학, 이런 한국 신학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신학이 너무 자유주의 쪽으로 흐르니까 보수 진영에서 그분들의 자신학화적인 이런 것까지도 이제 거부하게 돼서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서구 신학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또 이 몽골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탁월한 선교 실적을 20년 동안 해왔으면서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몽골 지도자와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신학은
그들에게 적합한 신학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서구 신학을 우리가 전달하는 미들 트레이더 역할을 했구나 하는 중간 상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가 안 되고 또 현지인도 정리되는데 서구 선교사가 제일 신나게 정리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적합한 한국 신학이 있다면은 그 나라에 적합한 신학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신학을 참고 모델로 내놓고 미국 선교사는 미국 신학을 참고 모델로 놓고 현지 지도자와 함께 그 나라에 적합한 신학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학과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건전한 자신학으로서의 우리의 신학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불교계는 1990년대 자신학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나온 작품이 템플스테이, 그 다음에 연동행렬, 동자승 제도. 옛날 저는 불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계도 이제는 민족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그런 자신학화적인 인사이트를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도 자선교학을 계속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전적인 또는 총체적 헌신의 선교학이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발견했고, 열정의 교회 개척 선교학 또는 캔두 선교학, 오비용이어 선교학은 좀 더 연구를 두고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협의체를 통한 전략과 정책을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일하시는 어느 참석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첫사랑의 회복, 그것은 어느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같은 느낌이 든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15차가 됐으면 좀 더 깊은 고민을 안고 토의해도 좋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펠로우십 차원에서는 깊은 고민을 하기에는 적합한 멍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보다 이렇게 시니어 선교사들 아니면 장군들이 좀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멍석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박규호 교수님과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아시아 미션스 어소시에이션, 아시아 선교협회가 마닐라에서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한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미션스 어소시에이션 선교협회가 있는 인도와 필리핀과 한국은 선교를 참 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미션스 어소시에이션이 없거나 거의 약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도는요, 로컬리 크로스 컬처럴 미셔너들이 7만 5천 명의 선교사를 이미 보냈다네요. 그리고 상당히 선교에 대해서 해박한 것을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알았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텐트 메이커로 그분들은 1밀리언 텐트 메이커즈를 지금 현재 훈련시키고 사역하고 있다고 간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필리핀 미션 어소시에이션을 누가 창설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선교사 조영죽이라는 인물이 필리핀 미션 어소시에이션 없을 때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동진 목사님 그런 점에서 소위 역사의 해안에 있는 분인데, 정말 필리핀은 다 선교 대상 국가였죠. 근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에 한 인물이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미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션스 어소시에이션의 그 텃밭을 갈고 지금 그분들이 얼마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특히 텐트 메이킹 미션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국가별 선교협회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국가별 선교협회를 그 사람들이 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아시아의 아프리카. 그래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제발 국가별로 좀
거기에 선교 단체장들 있잖아요. 지부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니어 선교사들이 있고 이분들이 좀 뭉쳐가지고 좀 협의해. 선교는 이렇게 협의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처럼 여러분에게도 좋고 그분들에게도 야 정말 선교를 저렇게 협의해서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 플랜팅을 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서 선교단체가 막 일어나는데 그들도 협의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별 한인 선교단체 협의기구가 현재 국가별 선교협의회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서 이것이 총체적 선교 연대로 발전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실 아시아 선교협의회 TWMA Third World Missions Association도 어떤 조동진 목사와 옛날 이스트 웨스트 센터 이런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지금 TWMA가 있어요. 네. 근데도 우리 선교사들과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련을 뵙고 랄프 윈터 박사가 소천하기 전에 남긴 작품이 있습니다. 자기가 역사 분석을 해보니까 선교를 모달리티 구조, 그러니까 교단, 교회, 노예 구조도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소달리티라고 하는 선교 기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선교를 해오셨다. 이게 그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역사 분석에. 자, 그렇다면 이제는 각 국가별로든지 또 북미주에서도 이런 선교 구조가 많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가졌으면 좋겠다. 연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전 세계 한인 선교기구를 좀 수평적으로 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람직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국형 국제학교 사역을 통한 새로운 선교 창출 방법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수많은 것이 다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학교가 아니겠는가, 교육사역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역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좀 더 철학을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철학이? 정체성 철학. 사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는 필리핀의 한국 아카데미를 만들었지만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우는데 기여했지만은 국제성도 있고 기독인도 있지만 사역성의 철학이 없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랑 함께 선교지에 보냄을 받으면 그들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교자가 왜 현지어를 안 배우고? 이건 우리 부모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영어만을 배우고 그러니까 전부 미국에 와 있죠. 이거 저 MC 대회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봤습니다. 대학 이상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많이 와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많이 와 있어요. 그렇잖아. 물론 미국에 와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중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어가 잼빙이고 선교 현지는 거의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 곳은 미국이에요. 여긴 또 블랙홀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것을 알면요, 저는 냄비 식듯이 금방 식을 것이다라고 생각. 저는 어떤 때는 등에 저게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는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언어를 잘 느껴서 이걸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언더우드가 지금 4대째 일하는 거 한국교회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교지에 잘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학교 사역을 통해서 제발 아이들에게 대물림 해주세요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국제학교, 정체성, 국제성, 사역성. 나아가서는 또 우리 파워라고 해서 기독대학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 전시장에 한번 꼭 가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좀 얻으시고 기왕이면은 국제형 또는 국제학교를 많이 운영해서 한국형 국제학교는 일반 서구형과 달리 정체성을 강조하고 국제성을 추구하며 세 번째는 사역성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바이링구얼, 트릴링구얼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개발 여지가 많이 있지만 이상의 발제를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